평양 엘리트 군인 출신으로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던 한 대좌가 어느 날 북한 최고기밀 벙커 안에서 절대 보아선 안 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단숨에 무너뜨린 북한 핵심부에서만 알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숙청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것을 알고 아들들에게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단독 탈출을 결심합니다. 과연 그가 벙커 안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평양 모란봉 구역이었습니다. 모란봉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에서 제일 경치 좋다는 산 아래 동네입니다. 봄이 되면 모란봉 기슭에는 진달래가 붉게 피어나고 여름이면 대동강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지요. 어린 저는 학교가 파하면 그 언덕배기를 뛰어오르며 놀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때였어요. 아버지는 인민군 하전사 출신으로 제대 후 평양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사셨고요. 두 분 다 평생 당에 충성하며 사셨습니다. 집에는 항상 수령님 초상화 2점이 걸려 있었고 아침마다 어머니는 그 앞을 깨끗이 닦으셨어요. 철수야, 수령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어머니가 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다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냥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 사는 거 맞죠? 그럼 철수야. 남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 우린 배급도 있고 집도 있고 학교도 있잖니. 그 시절 우리 가족은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습니다. 아버지가 군 출신 간부 가족이라 배급이 끊기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배급처럼 북한에도 국가가 식량을 나눠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쌀이 섞인 배급이 나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반드시 흰 쌀밥을 지으셨어요. 명절에는 두부밥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 따뜻한 밥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군사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입학이 확정되던 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음이다, 철수야. 그 눈물의 무게를 저는 압니다. 가난한 군인 집안에서 자란 아들이 나라의 핵심 인재가 되는 길에 들어선 것이니까요. 저는 그 기대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전략로켓군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냥 명령에 따라 훈련받고 교육받고 계급이 오르면서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에 대좌 계급장을 달았을 때 저는 우리 부대가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그 지휘 체계의 한가운데에 제가 있다는 것을요. 그 무렵까지만 해도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간부로서 받는 혜택도 있었고 일반 주민보다는 형편이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40이 넘어 지하 지휘소에 발령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본격적인 임무를 맡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껏 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상하다 하고 넘겼습니다. 작은 의문이었어요. 아직 균열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지하 지휘소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처음 탔을 때가 기억납니다. 철제 문이 닫히고 아래로 내려가는데
묘하게 무거운 기분이 들었어요. 지상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예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제 인생이 바뀌는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땅 위의 세상으로 다시 올라오기까지 저는 그곳에서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것들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 땅 속에 제 믿음이 통째로 무너질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하 지휘소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넓었습니다. 여러 개의 복도가 미로처럼 뻗어 있고 각 구획마다 다른 임무를 맡은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전체를 총괄하는 운용 책임자였습니다. 출입 권한도 높았고 볼 수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볼 수 있는 게 많다는 건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충격을 받은 건 발령받은 지 3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벙커 한쪽 구획에는 간부들만 이용하는 식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쌀밥에 고기 반찬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복도 바로 건너편, 일반 경비 병사들이 먹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강냉이 죽이었습니다. 옥수수를 갈아 만든 멀건죽. 그것도 양이 아주 적었어요. 19, 20살 젊은 병사들이 그걸 조용히 떠먹고 있었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던데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전쟁통에 굶었지만 그건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아닌데, 평화로운 시절인데, 그 병사들 얼굴이 오래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가장 위험한 곳에서 복무하는 젊은이들이 배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나를 포함한 간부들은 고기를 먹고 있었고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건 원래 이런 거야. 위계가 있는 거지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어요. 그 불편함을 억누르는데도 점점 힘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충격은 이듬해 핵실험 때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시 지하 지휘소 안에 있었습니다. 발사 명령 체계가 전달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간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수뇌부가 아니라 명령을 받아야 하는 실무 간부들이요. 잘못하면 처벌받을까봐, 명령을 정확히 이행하지 못할까봐 손을 떨면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목숨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인민인가 아니면 한 사람인가.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감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령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 영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명제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빼앗기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큰 아들이 그해 인민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 아이도 나처럼 이 안에서 언젠가 떨게 될 텐가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것을 봐도 예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휘소 안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들, 간부들 사이에서 오가는 귓속말들, 숫자로 된 보고서들. 예전에는 그냥 업무로만 처리하던 것들이 이제는 무언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무겁고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 정보가 가리키는 진실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저는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사라지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아침에 나란히 밥을 먹던 사람이 저녁에는 이름조차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대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고 함경도 출신이었어요. 말이 없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구획에서 일했고 가끔 둘이서 복도 끝 창문도 없는 휴게실에 앉아 강냉이 차를 마시기도 했지요. 그가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 대좌, 러시아에서 온 부품 수량이 서류랑 안 맞아. 이거 어디로 간 거야? 저는 그냥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열흘 후 박대좌는 없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었고 아무도 어디 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사람도 없고 답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저는 그날 밤 벙커 화장실에서 혼자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화근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저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됐고요. 북한에서는 말입니다. 모르는 게 사는 겁니다. 알면 위험하고 물으면 의심받고 의심받으면 끝이에요. 그게 동네 이장님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론 이장님이 언제든 당신을 없앨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 무렵 저는 북마이너스러 군사협력 관련 임무를 일부 맡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기술 인력이 들어오고 우리 쪽에서는 특정 무기 체계 관련 데이터를 넘기는 협의였어요. 세부 사항은 제가 모두 아는 건 아니었지만 서류를 관리하고 인원 출입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바깥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넘기는 것, 러시아에서 받아오는 것, 그 거래의 규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아내와의 연락이 끊긴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원래도 벙커 안에서 가족 연락은 쉽지 않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윗선에 물어봤더니 가족들 잘 있다. 걱정 말라는 말뿐이었어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잘 있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알지? 혹시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내와 아들들이 나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지하라 온도 자체는 일정한데 마음이 추웠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바깥 겨울보다 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들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큰 아이가 10살, 작은 아이가 7살. 지금쯤 뭘 배우고 있을까? 학교에서 수령 찬양 노래를 외우고 있겠지. 나처럼. 그 아이들이 나처럼 20년 후에 이 땅속 어딘가에서 떨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다른 세상을 살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온 생각은 다시 나가지 않는 법입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건 박대좌가 사라진 지 몇 달 후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 하나가 윗선에서 문제가 된 모양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말은 없었지만 주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몇몇은 슬쩍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분위기가 뭘 뜻하는지. 박대좌가 사라지기 전에도 똑같은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딱 한 번 돌아올 수 없는 문 앞에 서는 순간이 옵니다. 저에게는 그게 2026년 이른 봄이었습니다. 그 첩보를 입수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지휘소 내 전달 문서 중 하나를 검토하다가 제 이름이 특정 목록 안에 포함된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처형이나 숙청이라는 단어가 쓰인 건 아니었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문서에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재배치 검토 대상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박대좌도 그 목록 어딘가에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날 저녁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빠르게 돌아갔어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기다리는 것.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박대좌처럼 어느 날 아침 자리에서 사라지겠지요.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 그 두 번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들이 세상에 나오면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핵과 미사일 지휘 체계, 벙커의 위치와 구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내용, 측근 숙청의 실상. 이것들은 그냥 제 기억 속에 있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저 바깥 세상, 특히 자유세계에서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정보들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제를 향한 무기가 아니라 그 체제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지도 모른다고.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붙이지 못할 편지였어요. 큰 아이에게 먼저 썼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 내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너희가 다른 세상을 살기를 바란다. 아버지 목까지 자유롭게 살아라. 작은 아이에게는 짧게만 썼습니다. 아들,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다. 그 편지들을 써내려가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쓰고 또 썼습니다. 차마 어머니 묘소는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군사대학에 합격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평양 근교 야산에 묻히셨거든요.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갑니다. 수령님 덕분에 사는 거라고 평생 믿으셨던 그 믿음, 저는 이제 더 못 지키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하 복도 구석에서 혼자 그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향집 마지막 풍경을 기억에 새겼습니다. 모란봉 기슭의 진달래, 대동강 바람, 어머니 손냄새. 그것들을 마음에 단단히 넣어두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준비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외부 점검 임무를 이유로 국경 인근 지역 출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으로 가는 이동 경로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 그렸습니다. 어디서 방향을 틀고 어떤 경로로 강에 닿고 강을 건넌 뒤에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계획이라고 하기엔 허술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각오를 한 사람에게 완벽한 계획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그냥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2026년 2월 25번째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낀 달도 없는 밤. 제 평생 그렇게 어두운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출장 차량에서 내린 건 오후 늦게였습니다. 점검 임무를 마치는 척하며 시간을 끌다가 저녁이 되자 저는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군복 안에 민간인 옷을 덧입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렀었고 손에는 작은 배낭 하나만 들었어요. 그 배낭 안에는 물, 비상식량 조금, 그리고 제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 뿐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 사진 한 장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으니까요. 모든 건 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두만강까지는 걸어서 2시간 남짓이었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야산 비탈을 타고 어두운 숲풀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발이 몇 번이나 걸려 넘어졌어요. 50줄에 접어든 몸이라 숨이 차올랐습니다.
젊었으면 더 빨리 달렸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런 생각이 드는 내가 좀 우스웠습니다. 강 앞에 서는 순간 모든 생각이 멎었습니다. 그냥 강이었습니다. 2월의 두만강. 아직 얼음이 녹지 않은 곳과 녹기 시작한 곳이 섞인 검고 차가운 강.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폭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밤에 혼자 보는 강은 낮에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물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발목, 무릎,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냉기가 숨을 멎게 했어요. 속으로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 말을 반복하면서 한 발씩 내딛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쪽을 향해 훑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이고 차가운 강물 속에 허리까지 잠겼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순찰대가 들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그 몇 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불빛이 한 번, 두 번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린 건 제가 맞은편 강가에 올라선 직후였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것인지 허공에 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숲풀 속으로 몸을 던지듯 들어가 엎드렸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북한 땅이 아닌 곳에 있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숲풀 속에서 한참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살아남았다는 안도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저는 그냥 땅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윽고 일어나 어둠 속으로 걷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다시는 그 강을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쪽은 이제 제가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을 건넌 순간. 하지만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훨씬 먼 곳에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첫 며칠은 숲속을 떠돌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국경 근처에는 조선족 마을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조선족이라고 하면 중국에 살지만 우리말을 쓰는 한민족입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게 그 순간만큼 고마운 때가 없었습니다. 작은 농가 앞에서 머뭇거리다 문을 두드렸을 때 6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여셨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그냥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말없이 밥부터 차려주셨어요. 그 흰 쌀밥 한 그릇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밥이 짜게 느껴졌는지 눈물이 짜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할머니 댁에서 사흘을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하다며 오래 있으면 서로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보냅니다. 붙잡히면 강제 북송, 그리고 북송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저는 그것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가 날아가는 것.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사라지는 것.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이 집 저 집을 전전했습니다.
조선족 마을을 이어주는 사람, 탈북자들을 돕는 지하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간에서 연결해 주시기도 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일을 도와주시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그분들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같은 사람이라서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더군요. 중국말을 못하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고,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고하면 어떡하지? 마치 북한에서 감시받던 느낌이 여기서도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다만 다른 점은 북한에서의 감시는 체제였고 여기서의 두려움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가? 내가 아는 것들이 허공에 사라지면 그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한국 정보기관과의 접촉이 이루어진 건 중국에 온 지 한 달 남짓 됐을 때였습니다. 선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로였는지는 지금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긴 어둠 끝에 빛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희미하고 작은 빛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빛을 향해 가는 길은 아직 멀고 험했지만 방향이 생겼습니다. 방향이 생기면 사람은 걸을 수 있거든요.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 땅을 밟기까지 그 여정은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머릿속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동하는 루트는 탈북자들이 흔히 거치는 길이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들어가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경로였어요. 말이 쉽지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는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국경을 몇 개씩 넘으며 신분을 숨기고 낯선 나라의 낯선 말 속에서 방향을 잡아가야 했습니다. 이 여정 내내 저를 도와준 건 한국 선교사 네트워크와 중간에서 연결해준 탈북 브로커였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저는 한동안 그 건물을 바라만 봤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그렇게 오래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태극기가 적의 깃발이었는데 그 깃발 아래에 제가 지금 서 있다는 게 묘하게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아득하기도 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분께서 나오셨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리철수입니다. 북한 전략로켓군 대좌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바뀌던 게 기억납니다. 무언가 무게감이 전달된 거겠지요. 저는 그 무게를 몇 달째 혼자 들고 왔던 참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건 2026년 3월 초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처음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공기가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공기 속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마 자유의 냄새란 게 이런 건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조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핵미사일 지휘 체계와 지하 지휘소의 구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실상, 측근 숙청의 내부 정황까지.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들을 숨기려고 이 먼 길을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저는 담당 책임자에게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정보를 미국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트럼프 행정부에. 담당자분이 왜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미 간에 어떤 접촉이 있든 협상 테이블에 앉는 쪽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고 앉으면 속게 됩니다. 저는 북한이 협상에서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직접 봤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담당자분은 신중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는 이제 제 손을 떠났고 어떻게 쓰일지는 저보다 훨씬 큰 세계에서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것, 그걸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날 밤부터 이 자리까지 저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멈춰도 될 것 같았습니다. 잠깐은. 서울 어딘가에 저는 지금 있습니다. 새 이름으로, 새 시작으로.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아직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한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놀란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불이 켜져 있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24시간 내내. 그게 뭐가 그렇게 신기하냐 하시겠지만 저는 그 편의점 앞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가게가 문을 열고 닫는 것조차 국가가 정하는 나라에서 왔으니 한밤중에도 환하게 켜진 가게가 낯설고 또 울컥했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더했습니다. 쌀 한 종류가 아니라 수십 가지 쌀이 진열되어 있었고 과일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냉동식품 코너는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통로를 걷다가 멈춰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북한에서 강냉이 죽을 먹던 병사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밥 걱정을 하던 평양 주민들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같은 말을 쓰는데, 이렇게 달랐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처음엔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음식 맛도 달라서 처음엔 입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게 위안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정착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새로 배웠습니다. 인터넷 사용법, 은행 이용법, 대중교통 타는 법. 평생 군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다른 세상에 던져진 것과 같았습니다. 어르신들이 IMF 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새 출발해야 했던 것처럼 저도 50이 넘어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가장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배우고 적응하느라 바빴는데 밤이 되면 조용해지고 조용해지면 아내와 아들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내가 사라진 걸 알았을 텐데. 혹시 그 때문에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죄책감의 무게를 지금도 매일 지고 삽니다. 자유는 공짜로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두고 온 값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북에 둔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이산 가족 상봉이라는 말, 어르신들은 그 말이 어떤 무게인지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무게를 압니다. 그래도 저는 한 가지 믿음으로 버팁니다. 제가 전한 정보가 그 어딘가에서 쓸모가 있기를. 협상 테이블에서, 외교 문서 속에서, 혹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목숨 걸고 건너온 그 강의 값이 치러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단 한 명이라도 북한 땅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오래도록 분단의 아픔을 지고 살았습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이 넘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북쪽에 고향을 두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형제자매를 두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북쪽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저는 매일 바랍니다. 통일이 되면 저는 모란봉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진달래가 피는 봄에 아들들 손을 잡고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과 함께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